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영화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매주 시작되는 수많은 신작들 뿐만 아니라 이름만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보지 못했던 수많은 훌륭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이 영화가 나온 것은 193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80년이 넘는 그런 긴 시간 전에 나왔던 영화들이고, 이 영화를 만든 분들은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영화는 지금도 할리우드 영화, 특히 이제 고전 할리우드 영화기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작품으로 영화사에 남아있기도 하고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이 영화의 수입을 따지게 되면 사실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작품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다, 이런 또 수정된 통계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시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할리우드 역사에 대한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의외로 안 보신 분들이 이 영화를 다시 처음 보시게 된다면, 당시 고전 영화들도 이런 또 재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색다르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영화를 둘러싼 맥락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여러분께 해설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1940년도 아카데미에서 공로상까지 포함하면 아카데미를 무려 10개 부문이나 휩쓴 작품입니다. 흥행과 평단 모두에 성공했던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전기 할리우드 영화,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50년대까지를 이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지금의 어떤 할리우드 이야기체 영화들이 확립된 그런 시기로 보게 되는데요. 이 고전 할리우드 영화의 가장 최전성기를 보통 1939년도로 봅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존 포드의 서부 영화 초기 걸작인 역마차 같은 작품, 그 다음에 오즈의 마법사 같은 작품, 폭풍의 언덕 같은 작품, 스미스 시 워싱턴에 가다 같은 작품까지 1939년도에 나온 걸작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39년도를 가장 화려하게 빛낸 작품, 바로 이 작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일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사실은 약점이 없는 영화가 아닙니다. 모든 영화는 시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지금 다시 보면 요즘의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보이죠. 영화에서 수많은 편견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인종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노예제에 대한 태도도 그것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듯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영화가 역사를 다루는 태도가 굉장히 퇴행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비판들은 다 옳은 비판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원작 소설은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비판적인 부분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당시로서는 영화로서는 상당히 많이 걸러낸 것인데요. 할리우드가 만들어낸 가장 큰 뛰어난 그런 문화유산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빅터 플레밍입니다. 1939년도에 나왔던 또 다른 할리우드 영화로서 극점에 달한 영화가 바로 오즈의 마법사인데, 오즈의 마법사의 감독도 빅터 플레밍이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뛰어난 감독 중에 하나가 빅터 플레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럽겠죠. 그렇지만 영화평론가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940년 이후, 그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렇다 할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전성기는 20년대와 30년대였었고요. 이 영화의 진짜 감독은 사실 4명이었습니다. 원래 처음 이 영화의 감독을 맡은 사람은 조지 큐커라는 사람인데요. 조지 큐커는 오히려 빅터 플레밍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감독으로 영화사에서 평가받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영화를 찍다가 열흘 만에 해고가 됩니다. 바로 클라크 게이블이 이 조지 큐커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감독이 바로 이 영화의 지금 감독으로 알고 있는 빅터 플레밍이고요. 빅터 플레밍조차 영화의 상당 부분을 찍다가 신경쇠약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감독이 또 2명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한 영화의 감독을 크레딧에서 4명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 대표적인 빅터 플레밍을 이름에 넣게 되고, 지금까지도 빅터 플레밍의 영화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감독의 연출이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스토리보드를 꼼꼼하게 그린 영화로 잘 알려져 있고, 당시 이 영화의 제작자였던 데이비드 셀즈닉의 어떤 견해에 따르면 영화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80%를 사실상 찍은 거나 마찬가지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 남아있는 스토리보드를 보면 카메라의 위치라든지 심지어는 조명의 방식이라든지 앵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스토리보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 처음 찍었던 장면은 영화에서 장대하기 이를 데 없는 애틀랜타에서 대화재가 나는 장면을 먼저 찍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감독이 빅터 플레밍이 아니었고, 더 심지어는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 배우가 결정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작자가 주도해서 그 장대한 장면을 찍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빅터 플레밍은 사후에 들어온 데다가 상당 부분 카메라의 위치나 앵글이나 혹은 조명 방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현장을 지도해서 연기를 이끌어내는 것으로서 사실 그 사람의 역할이 축소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영화의 주인은 빅터 플레밍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데이빗 오 셀즈닉이 가장 이 영화의 창의적인 주인공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각본 작업에 스스로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많은 부분 감독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놓고 영화사에서는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배우나 감독이 스튜디오에 전속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데이빗 오 셀즈닉이 이 영화를 기획해서 이 장대한 영화, 돈이 그 당시 기준으로 사상 세 번째로 제작비를 많이 들인 당대의 굉장히 큰 대작이기 때문에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당대 최고의 배우를 캐스팅해야겠죠. 그 사람은 바로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인 클라크 게이블입니다. 당시에 클라크 게이블의 별명은 할리우드의 왕이었습니다. 킹 오브 할리우드가 별명입니다. 근데 클라크 게이블은 MGM 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MGM이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클라크 게이블을 그 MGM 바깥에서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데이비드 오 셀즈닉 입장에서 캐스팅을 하려고 하면 MGM에 거액을 지불해야 되죠. 그리고 또 클라크 게이블의 개인적인 스케줄하고도 또 다른 영화 촬영 일정하고도 맞아야 되겠죠. 그게 맞지 않아서 무려 2년간을 데이비드 오 셀즈닉이 기다리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클라크 게이블이 당시에 이 영화를 안 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클라크 게이블은 당시 어떤 이미지가 어떤 거였냐면 마초적이면서 낭만적인 바람둥이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그런 이미지로 이제 만인의 스타로서 군림했던 사람인데요. 클라크 게이블이 이 영화를 거절했던 이유는 이 영화가 그 사람 표현에 따르면 여자 영화라서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레트 버틀러가 주연이 아니라 스칼렛 오하라가 중심 인물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크 게이블이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된 이유는 당시에 이혼 소송을 하고 세 번째 결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클라크 게이블은 일생 동안 모두 5번 결혼을 했는데 세 번째 부인이 바로 그 유명한 캐롤 롬바드였었죠. 유명한 배우죠. 근데 두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세 번째 부인인 캐롤 롬바드랑 결혼하는 과정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위자료 문제들도 있고 새로운 결혼 문제도 있고 특별 보너스인 $50,000를 더 주는 조건으로 출연료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12만 5천 달러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영화에 출연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영화에는 이제 수많은 아이러니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클라크 게이블이 맡게 되는 이 레트 버틀러라는 배역은 영화 속에서 스칼렛 오하라의 세 번째 남편이 되는 것이거든요. 스토리상으로는. 그러니까 본인이 세 번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남편이 되는 역을 맡았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건 우연이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맞서서 이 상대 역을 맡으면서도 사실상 영화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칼렛 오하라 역을 맡은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비비안 리입니다. 근데 당시에 비비안 리는 사실은 이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의 정신을 다루고 있는 영화에서 흥미롭게도 영국 배우인데 거기에 출연하게 됐었고요. 또 그 다음 클라크 게이블하고는 비교되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경력이 짧은 25살의 젊은 어떻게 보면 신인에 가까운 그런 배우였었던 것이죠. 비비안 리는 지금 보면 이 영화의 명실상부한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크레딧을 보면 배우 이름 중에서 4번째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에 등장하는 멜라니, 그러니까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보다도 훨씬 더 뒤늦게 등장할 정도로 이 배우를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받았던 출연료는 지금 2만 5천 달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크 게이블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출연료를 받고 이 영화를 하게 됐죠. 그렇지만 이 영화에서의 대성공으로 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지금도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자 주인공 하면 스칼렛 오하라가 떠올 정도로 뛰어난 연기를 펼치기도 했고 영화가 훌륭하게 만들어지기도 했죠. 기억해야 될 또 한 사람은 하녀 역으로 나오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비중의 배우인데요. 그러니까 해티 맥데니얼이라는 여자 배우입니다. 흑인 배우인데 해티 맥데니얼은 이 영화에서의 출연으로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게 되는데 이게 역사상 흑인 배우가 영화에서 상을 받은 아카데미 상을 받은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인종적인 어떤 벽을 뚫고 하나의 또 다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위치에서 연기를 한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화의 내용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거대한 충격을 줄 수 있고 또 당시에 이렇게 신선한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 영화는 겉으로 보이는 표층의 어떤 주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밑을 흐르는 심층의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상 맥락과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붙여놓은 것이죠.
먼저 앞부분의 그 표층에 관한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영화는 굉장히 잘 만든 신선한 러브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칼렛 오하라와 레트 버틀러의 기이한 사랑 이야기라는 것인데요. 이 사랑 이야기가 왜 당시에 그토록 신선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은 측면이 있었는가라는 것인데, 그것은 나쁜 여자와 나쁜 남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측면입니다. 두 커플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칼렛 오하라와 레트 버틀러 말고 또 다른 측면에 멜라니와 애슐리라는 커플이 나오게 되죠. 그들도 역시 결혼을 하게 되죠. 두 커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 당시까지의 일반적인 30년대 할리우드 영화라면 주인공이 멜라니와 애슐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애슐리는 굉장히 신사답고 멋진 남자이고, 그 다음에 멜라니는 한없이 선량하고 착하면서 모든 사람을 보듬어주는 그런 넓은 가슴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호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인물 대신에 당시의 시선으로는 굉장히 비호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약간 좀 과격한 표현을 빈다면 나쁜 여자와 나쁜 남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무척이나 신선한, 당대에 막 떠오르기는 어떤 조류를 반영한 그런 인물들이고 사랑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사실은 당대의 사회현실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것은 1939년도니까 1930년대는 사실은 할리우드로서는 최전성기였고요. 미국 사회로서는 가장 힘든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었죠. 대공황기였기 때문인데요. 영화에서 흔히 하는 어떤 그런 통념 중에 하나가 불황의 영화가 잘 된다라는 통념이 있습니다. 대공황기가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압박감을 받고 모두가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전통적인 가정관들이 붕괴가 되죠. 그러니까 남자가 바깥에서 가장 노릇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에서 가정생활을 꾸려서 서포트하는 그런 방식이 깨어지게 됩니다. 1930년대가 되면 미국의 수많은 여성들이 일터로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전의 20년대까지의 상대적으로 전통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상에서 30년대가 되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여성상들이 미국 역사에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류가 영화 속에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은 1860년대의 남북전쟁 시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상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굉장히 새롭고도 적극적인 여성상은 1930년대의 시대가 원하는 그런 여성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이 영화의 초반을 보면 레트 버틀러가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위층에서 이렇게 레트 버틀러를 내려다보던 스칼렛 오하라가 다른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저 남자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해주는 첫 번째 얘기가 평판이 안 좋은 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상대하고 아직 제대로 통성명조차 하지 않았는데 스칼렛 오하라가 뒤늦게 친구한테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눈초리가 꼭 내 몸을 훑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레트 버틀러는 이후에 스칼렛 오하라에게 접근하게 되는데 자기는 결혼하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너한테 지금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사실은 본인이 성적인 쪽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남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스칼렛 오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스칼렛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 결혼을 한 이유가 자기가 사랑한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니까 질투심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하게 된 여자의 오빠랑 결혼을 하죠. 홧김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결혼을 했을 때의 이유는 그 남자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동생의 남편을 가로채는 어떤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두 번째 결혼을 성사시키는 여자죠. 그리고 세 번째로 레트 버틀러랑 결혼할 때도 자기가 돈 때문에 결혼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상대의 청혼을 받아들일 때도 노골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럴 정도의 사람이고, 물론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극 중에서 저지르게 되죠. 북군 탈영병을 죽이는 일이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첫 번째 남편이 죽었을 때 상복을 입었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우는데, 우는 이유가 남편이 죽어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상복을 입고 상중이기 때문에 춤을 못 춰서 파티에 가지 못해서 답답해서 우는 여자로 영화에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트 버틀러 못지않게 스칼렛 오하라도 나쁜 여자로 영화 속에 설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당대의 통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아주 진취적인 인면을 보이는 측면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사랑 이야기가 새롭게 당대의 어떤 현실들을 반영하면서 사로잡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영화에서 보면 자기의 생존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여자로 그려져 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리더로 영화 속에서 표현이 되고 있고, 그 대농장을 앞으로 그녀가 꾸려갈 것이다라는 것을 관객이 의심치 않을 정도로 강인한 여성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랑에 있어서 전통적인 관념으로는 소위 나쁜 여자로 보이지만
그녀가 영화 속에서 삶을 헤쳐나가고 운명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용감하고 진취적인 여성으로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당대를 사로잡았던 이 이야기의 기본 베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기본적인 사랑 이야기는 굉장히 비극적이죠. 과연 레트 버틀러는 스칼렛 오하라를 사랑했을까?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아마 처음부터 사랑한 것 같고요. 이 레트 버틀러라는 사람은 유혹하는 데는 선수인데 사랑하는 데는 굉장히 무능력자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비극적인 하나의 전제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초반부터 스칼렛 오하라를 단순히 성적인 관심 때문에 접근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사랑한 면모가 굉장히 크고 후반부에 보면 그 사랑은 일생일대의 사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위약적인 사람이고 본인이 굉장히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순수하게 표현하는 데 서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롱의 뉘앙스와 우회의 뉘앙스로 상대에게 다가가게 되고 상대는 그 사랑의 어떤 느낌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긋나 버리는 이런 잘못을 가지고 있는 남자일 것입니다. 스칼렛 오하라는 어땠을까라는 것인데 스칼렛 오하라는 영화 속에서 평생 애슐리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애슐리가 결혼한 다음에도 결혼한 아내는 멜란이지만 속으로 진짜 좋아하는 건 나일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본인조차 3번의 결혼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애슐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새 남편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시큰둥하거나 덜 거기에 신경을 쓰는 여자인 거죠. 그러면 스칼렛 오하라는 레트 버틀러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칼렛도 레트 버틀러를 사랑한 것으로 보이고 근데 그것을 영화에서는 거의 러닝타임 마지막 끝나기 한 5분 전에야 깨닫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었고 언제나 자기를 도와줬었고 사실은 자기도 굉장히 사랑했던 레트 버틀러에 대한 사랑이 자기가 머릿속에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환상에 사로잡혔던 애슐리의 사랑의 그림자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사랑이 질식되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야 그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랑을 스칼렛 입장에서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 그러고 보면 스칼렛의 사랑 이야기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첫 번째 결혼은 애슐리에 대한 반감으로 결혼했고요. 두 번째 결혼은 레트 버틀러에 대한 대안으로서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00가 꼭 필요했었습니다.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서. 그 $300를 얻기 위해서 레트 버틀러를 찾아가죠. 근데 레트 버틀러가 매몰차게 그 돈을 줄 것을 거절을 하죠. 그렇게 되니까 레트 버틀러가 아닌 그 $300를 줄 수 있는 자기의 여동생의 향후 남편이 될 것 같은 남자로부터 그 돈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여동생을 제끼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술수를 쓰게 되죠. 사실상 앞에 두 결혼 자체가 자기 인생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자기를 뒤흔들어 놓았던 애슐리와 레트 버틀러에 대한 어떤 대안이자 혹은 반감으로서 선택한 그런 도피처 같은 결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레트 버틀러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의 진짜 의미를 너무 뒤늦게 깨닫게 되고 모든 비극적인 사랑 얘기가 다 그렇듯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타이밍이 어긋나는 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사랑은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영화의 기본적인 표층의 흐르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영화의 사랑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의 심층에는 어떤 이야기가 흐를 것인가라는 것인데 이 영화의 제목이 바로 이 영화의 심층에 흐르는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의 진정한 주어는 영화를 보면 사실은 첫 자막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남부 문명입니다. 영화에서는 Civilization Gone with the Wind라는 문장 자체가 영화의 초반에 긴 자막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은 남부 문화, 남부 정체성, 남부 문명이라는 것이죠. 이 영화가 그렇다면 왜 1861년도에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애슐리에 대한 사랑은 이 영화 속에서 애슐리가 참전하게 되는 전쟁인 미국 남북전쟁하고 고스란히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화가 시작됐을 때 스칼렛은 사실 16살입니다. 영화가 끝날 때 스칼렛은 28살입니다. 12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시작했을 때 16살 때 바로 남북전쟁 1861년도에 터지게 되죠.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애슐리가 남북전쟁을 남부군으로서 참전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4년간의 미국 남북전쟁은 굉장히 잔혹한 전쟁이었었고 그리고 북군이 이기게 되고 남군이 지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지금 같은 어떤 형태는 이루게 되지만 소위 미국 남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자긍심을 가졌던 어떤 문화나 문명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되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 남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1930년대에 마가렛 미첼이라면 그로부터 불과 한 70년 전의 일이니까 상대적으로 그 시절에 대해서 남부 사람으로서 훨씬 더 큰 향수를 가졌겠죠. 그게 원작을 기본의 토대를 갖고 있는 어떤 정서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은 스칼렛 오하라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타라라는 농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타라 농장은 바로 목화 농장입니다. 노예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미국 남부의 전형적인 농장이고요. 스칼렛 오하라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하라라는 것은 저희가 이전에 사람 이름에 대해서 교양의 집사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하라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일랜드 이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에서 이민해 와서 정착해서 남부에서 농장을 하면서 크게 성공한 그런 전형적인 백인 가족이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남북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대농장에서 부를 누리고 노예들은 일하고 그 상황에서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얻게 된 부를 통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교 생활을 누리는 것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노예제에 반대하는 북군과 노예제에 찬성하는 남군들이 싸우게 되고 영화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군의 처참한 패배로 끝나게 되는데 심지어는 타라의 제 저택은 북군들이 일종의 전투를 벌이는 어떤 하나의 기지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저택 자체가 황폐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북전쟁이 끝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노예제가 의미가 없고 또 링컨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선언된 그런 직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노예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몇 명 남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농장을 끌고 갈 노동력도 없어지게 되고 목화 농장의 그 목화들은 따지 않거나 창고에 있는 것들은 다 도둑 맞았거나 해서 황폐해지게 되고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정신 이상이 된 상황에서 결국은 이 남부의 대농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에 스칼렛 오하라가 봉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레트 버틀러와 스칼렛 오하라의 사랑 이야기 못지않게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렇게 황폐해진 남북전쟁 이후에 10여 년간에 걸쳐진 그 재건 시기 동안 스칼렛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생존의 문제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갖고 있죠. 애슐리는 전형적인 미국의 남부 신사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니는 전형적인 미국의 남부의 안주인처럼 그려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남부의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특색을 가리키는 말로 Southern Hospitality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죠. 그러니까 남부의 어떤 굉장히 푸근한 인심을 뜻하는 그런 말이 될 텐데 남부에 가게 되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환대해주면서 인간적인 정을 베푼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남부 사람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정을 마음껏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노예들 때문입니다.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서 오는 그런 어떤 부를 통해서 자기 생활이 굉장히 풍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백인 낯선 사람들이 오더라도 충분한 자기의 호의를 보여주면서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남부의 분위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멜라니가 갖고 있는 굉장히 너그러운 품성은 이런 서던 허스피탈리티를 그대로 응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레트 버틀러가 떠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멜라니가 죽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 모든 것이 결정이 되죠. 그리고 또 애슐리는 패전한 이후에 돌아와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영화에서 묘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남부의 황폐함, 과거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이상이 파괴된 현재라는 것이 영화 속에서 남북전쟁에서의 패전, 그리고 애슐리와 멜라니 사이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상황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애슐리 그리고 또 레트 사이에서 주인공인 스칼렛이 있는 것은 이 기묘한 삼각구도가 갖고 있는 어떤 미국 역사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더 크게 얘기한다면 두 가지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는 사이에서의 맥락을 여러분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정체성은 애슐리가 담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에 비해서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봉착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 새로운 방식은 레트 버틀러에 의해서 대변되고 있죠. 그러니까 스칼렛 오하라는 이 양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게 되는데 그냥 갈팡질팡하는 상황 자체가 옛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시기에 혼란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서 영화가 사실은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화가 연출상으로 뛰어난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을 시각적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 계단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두 남자 사이에서 놓여있는 스칼렛의 마음을 다루는 영화일 텐데 영화 속에서 스칼렛이 애슐리를 볼 때는 애슐리가 항상 실내에 있을 경우엔 스칼렛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계단 위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스칼렛 입장에서는 애슐리를 위에서 쳐다보는 방식으로 영화에서 묘사가 되죠.
반면에 영화의 초반을 기억하시게 되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레트 버틀러는 항상 계단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그녀가 계단 아래쪽에 있는 레트 버틀러를 흘끔흘끔 내려다보는 식으로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스칼렛 오하라는 애슐리를 마음속에 거룩한 존재, 자기가 찾아야 될 어떤 이상향 혹은 판타지로 생각하고 그를 향해서 상승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허영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만 그녀의 눈이 가는 것은 아래쪽에 저 밑에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욕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레트 버틀러의 마음을 힐끔힐끔 아래로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영화가 사실상 계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이런 구도인데 중반이 되면 그리고 후반이 되면 이야기들이 바뀌게 됩니다. 후반이 돼서 이 세 번째로 결혼을 하게 된 이 부부 사이에서 결정적인 갈등들이 생기게 되고 남편은 둘 사이에서 낳게 된 딸을 데리고 바깥으로 갔다가 다시 한참 지나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됐을 때 계단 위쪽에 스칼렛 오하라가 있고 계단 아래쪽에 남편이 돌아온 상황에서 남편이 올라와서 이 계단 참 중간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죠. 아내는 오랜만에 만난 상황에서 그 사이에 자기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걸 말을 하는데 남편은 싸늘하게 누구 아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하고 결국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임신한 상태의 스칼렛 오하라가 유산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둘이 계단 중간에서 만난다는 것,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유산한다는 것 같은 것이 사실은 이 영화의 전체적인 구도로 본다면 그 이상 명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짜여져 있죠. 그러다가 영화 속에서 항상 스칼렛은 레트 버틀러를 만날 때 계단 밑쪽으로 걸어가서 만나게 되는데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되면 처음으로 계단 위에 있는 레트 버틀러를 향해서 스칼렛이 올라가면서 만나게 되죠. 그것은 사실상 마지막 파국의 만남이었었고요. 그렇게 자기를 찾아와서 올라서 계단 위에 있는 방에서 만남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굉장히 싸늘한 마지막 말을 던지고 되고 레트 버틀러는 영화 속에서 처음으로 계단을 걸어 내려가서 문을 통해서 나가면서 그 유명한 대사인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이라는 유명한 당신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겠소라는 할리우드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사를 남기고 싸늘하게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계단 장면에서의 위치만 보더라도 사실은 영화가 어떤 구도를 그려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게 꼭 이 영화의 영향은 아니겠습니다만 이후에 많은 영화들, 대표적으로 한국 영화 최고의 걸작이라고 말하는 하녀 같은 작품, 혹은 비교적 최근 작품이라면 박찬욱 감독의 스토커 같은 작품들도 계단에서의 인물의 위치만으로 그리고 계단에서의 어떤 앵글만으로도 인물의 위치나 상황이나 심리적인 어떤 위계 같은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애슐리와 레트 버틀러에 대한 스칼렛의 사랑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남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영화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애슐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남부 문명은 이제 사면한 문명이 되었으니까. 근데 자기 곁에 나와 있는 레트 버틀러를 그녀는 진심 어린 올바른 태도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방식을 그녀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레트 버틀러가 남북전쟁 사이에서 이 남자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북군이 남군의 해안을 사실은 봉쇄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했었는데 그 해안 봉쇄를 뚫고 밀무역을 통해서 남부군에게 일종의 군수물자나 생필품 같은 것들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이 레트 버틀러는 돈을 벌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의 남부의 신사들이 돈을 버는 방식하고 정반대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남북전쟁에 관한 입장도 초반에 전쟁을 놓고 서로 막 논전을 벌이는 입장을 보면 남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레트 버틀러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레트 버틀러는 그야말로 새로운 방식을 의미하는 인물로서 영화에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은 영화 속의 스칼렛이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뒤늦게 아는 것처럼 그것을 충분히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어떤 이정표로서 삼는 데는 실패하는 그런 사랑 이야기로 영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은유적으로 변주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물론 미국 남부에 관한 이야기, 미국 북부에 관한 이야기, 미국 역사에 관한 이야기로서 사실은 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명확히 의도된 그런 심층의 플롯일 텐데요. 이야기를 훨씬 더 확대돼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다음 시기나 다음 또 다른 문화나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간이 겪는 어떤 혼돈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문제이고 어떤 한 집단의 문제일 텐데요. 영화사적으로 보아도 예를 들면 루키노 비스콘티의 레오파드 같은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오슨 웰스의 위대한 엠버슨가 같은 작품들도 같은 주제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 속에서 스칼렛이 마지막에 깨닫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화의 전반으로 본다면 스칼렛 오하라의 거대한 성장 영화, 성장담처럼 보이는 측면들도 있을 것이고요. 결국 그렇게 이 네 남자를 모두 다 떠나보내고 난 상황에서 그 세 번은 결혼이고 애슐리는 결혼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은 것으로서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Tomorrow is another day라는 대사로 상징되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다라는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멋지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때 그녀가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다라고 삶의 밑바닥에서 주먹을 불끈 쥔 채 자기의 의지를 북돋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에게 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타라 농장이 남아있다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들리기 때문인 건데요. 아버지는 생전에 그런 말을 했었죠. 네가 결국 싸우거나 그것을 위해서 죽거나 살아야 될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오로지 땅뿐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삶 자체일 것이고 세계 자체일 것이고 살아갈 터전 자체이겠죠. 그리고 또 이 영화의 이야기로 본다면 미국 남부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건 이런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인 방식으로 이야기가 끝을 맺으면서 우리는 비비안 리의 어떤 다짐하는 얼굴을 통해서 이 영화의 마지막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의 전반을 걸쳐서 수많은 실루엣이 굉장히 아름답게 황혼 무렵에 실루엣을 통해서 묘사되는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사라져가는 문명과 그것의 어떤 남은 것으로서의 잔영을 그려내는 굉장히 명확한 시각적인 상징처럼 연출이 의도한 바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특히 이제 맥락의 어떤 측면까지 다 아울러가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영화 오즈의 마법사도 역시 BTV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두 편의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9년도에 가장 빛나는 할리우드의 프로덕션 능력을 장대하게 보여준 두 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두 편을 나란히 보시게 되면 당시에 컬러 영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여러분께서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컬러 영화는 사실은 만들어진 것은 훨씬 더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컬러 영화가 영화사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모든 영화들을 흑백으로 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즈의 마법사를 보시면 초반은 흑백인 상황에서 드디어 이 환상적인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컬러로 전환되는 순간에 어떤 시각적인 충격을 당대 관객들이 받았던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시면 당시로서는 이제 테크닉 컬러라고 했는데요. 그 테크닉 컬러 기술을 통해서 오로지 흑백으로만 영화를 보아오던 수많은 관객들을 이 장려한 컬러의 세계로 화려하게 압도했던 그런 어떤 당대의 맥락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보지 않은, 또 보았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체득하지 못했던 그런 작품들을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스 때 혼자 산다는 이유로 가족 결합 할인을 받을 수 없었던 700만 1인 가구를 위해 스스로 결합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한 명부터 할인받는 요즘 가족 결합. 월 최대 2만 원 할인에 매달 VOD 할인 쿠폰까지. 요즘 가족의 요즘 결합법. SK 브로드밴드. 가입은 비다샵 106 어디든 가능스다.